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시대라는 책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양적 완화는 그냥 돈을 풀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돈을 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돈이 풀리면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구나.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시대, 풀린 돈이 몰고 올 부의 재편. 우리가 이 책에서 앞부분, 절반, 제가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두 영상을 나눠가지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 책은 사실 좀 쉬운 책은 아니에요. 조금 어려워요. 경제 전문 서적이다 보니까.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 우리 기자님이 추천을 해주셨고요. 대한민국 3대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김동완님, 이 작가님은 특히 신과 함께 그거 하시는 분 맞죠? 네. 그래서 되게 좀 깊이가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부분, 그리고 필수적으로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 상식적으로 하는 부분만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7년 8월에 나왔습니다. 2017년 8월에 미래에 대해서 가정하고 생각했던 것들, 지금 많이 달라졌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는 금리도 바닥권이란 인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가중된 가계부채의 문제를 고려하면 한국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쵸? 금리가 바닥권이란 인식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그때 금리가 바닥이었나요? 책을 저는요, 이렇게 오래된 책 읽으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요. 세계 금리가 여전히 오르지 못하고 인플레이션과 유가 상승이 제한되는 현상은 이러한 글로벌 수요 한계를 방증하는 것이라 봅니다. 중국 성장 둔화 탓도 있지만 각국의 가계 소득이 예전 경기 호황기 때처럼 크게 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수요가 뭡니까? 글로벌 수요, 돈 쓰는 사람이죠. 글로벌 수요, 기름값이 오르자는 이유는 기름값을 막 쓰려면 차 타고 막 돌아다니고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공장을 계속 돌려 생산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수요가 없다는 거죠. 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책 나온 지가 지금 몇 년 됐으니까 그 전에도 조금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무너졌죠. 중국도 이제 돈 쓰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죠. 부자들만 쓰고. 크게 소득이 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풀었던 막대한 달러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풀린 유동성이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그간 극도로 소외되어 왔던 우리 증시도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풀었던 그 유동성이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까지 넘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지만 이게 곧바로 우리에게 돈이 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시차를 두고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준비할 어떤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계 경제를 얘기할 때 일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될 것이다. 장기 불황이 될 것이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해요. 저는 일본의 장기 불황은 일본 사람들이 너무 근검절약해서 나타난 저축의 역설로 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소득 증가가 별로 없는데도 맛집을 다니고 전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게 우리나라 국민이래요. 일본은 집도 되게 조그맣고요. 밥도 조금만 먹고 소비도 안 하고 젊은이들이 차도 없대요. 우리나라는 근데 페이스북, SNS에 자기 소비 생활을 올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남이 소비하는 것을 보면 나도 소비하고 싶어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고도 장기 불황에 빠졌지만 부자 나라고 통장에 돈이 있고 금고에 돈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요, 현금을 쌓아놓고 안 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써야지 경제가 돈다라는 원리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김동완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엇갈립니다. 2017년도 8월에 쓰여진 책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랑 같기도 하고 완전히 침체기 같기도 하고요.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치솟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방에 사시는 분이나 뭐 서울에 사시는 분이나 자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2017년도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낮으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부동산과 주식시장도 붕괴될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대체로 미국 국채 10년 만기 금리 기준으로 3%가 넘으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고 평가합니다. 자, 금리가 이렇게 낮으니까 부동산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게 되면요,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어려워져서 부동산과 주식이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걸 기다렸습니다. 자, 어떤가요? 금리가 여러분 올랐나요, 최근에? 금리가 그렇게 낮았는데도 더 낮아졌어요. 금리를 올리기는커녕 더 낮추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울과 인근 지역의 최고가 아파트와 최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10배가 됐습니다. 압구정동이나 반포 30평대는 20억 원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라고 열책에 쓰여 있지만 현재는 30억대 이상 가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10분의 1 가격이면 비슷한 아파트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건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죠. 10배까지 가격이 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양극화, 갭이 메워질 것인가, 더 벌어질 것인가?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갭이 더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집값은 어디나 비슷해야 한다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한 블록 차이에 따라 집값이 크게 다른 게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뿐이 아니라 다른 동네도 길 하나 두고 집값이 달라요. 학군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신호등 하나 사이를 두고도 극심한 빈부의 격차가 존재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맨해튼의 그 많은 아파트들과 콘도미니엄들이 9.11 사태와 금융위기 때 가격이 속절없이 내려갈 것 같아도 다시 오른단 말이죠. 맨하튼만 하더라도 세계 모든 부자가 이곳에 집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공급을 틀어막는 정책을 시종일관 펼치고 있잖아요. 이런 규제로 인해 서울 지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서울과 주변부 신도시들 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계속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럼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르느냐? 기본적으로 저금리 때문입니다. 만약 2016년도에 집을 샀다면 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주택자. 아주 저렴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 받으신 분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유혹이거든요. 예를 들어 1억을 대출받아 집을 살 경우 한 달에 20만 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월급 생활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괜찮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금리가 너무 낮다. 또 다른 이야기 해보자면 월세보다도 대출이자가 싸다. 이러면 당연히 매수 세력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우리가 그동안 금융위기가 오거나 어려워지면 금리가 폭등할 거야. 우리 IMF 때는 금리가 2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IMF 얘기하면서 IMF 오면은 금리가 폭등할 것이다. 부동산이 망할 것이다. 예, 금리가 폭등하면 부동산 망하고 부동산 망하면 개인 다 어려워지는 거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가 오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했어요? 제로금리를 선언했고요. 양적 완화를 선언합니다. 제로금리는 뭐예요? 대출이자 부담 없게 해주겠다. 집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의 공포라는 혹시 그 헤드라인 뉴스 보셨나요? 이 D의 공포가 바로 디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꼭 물가가 하락하지 않더라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물가 상승률 수준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지출되는 비용이 매년 2%씩 오르는 기업이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월세라든가 여러 가지요. 2%씩 뭐가 오르는데요.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가격이 매년 1% 상승에 그친다면
기업은 이제 마이너스 1%가 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요. 그러면 이 기업이 투자를 하는 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직원을 뽑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투자와 소비를 줄이거나 늦추면 기업들은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가격을 깎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자꾸 오르지 않고 떨어지니까 물건을 사요, 안 사요? 안 삽니다. 내가 예를 들면 이 볼펜을 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내년에 다음 달에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안 사고 기다리는 거야. 싸질 때 사야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재고를 이렇게 떨기 위해서 가격을 깎아요. 그럼 물가가 더 떨어집니다.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지면 투자와 소비가 더 줄어들고 늦춰지는 악순환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디플레이션은요, 사람들이 점점 소비를 안 하게 만들고 기업들이 점점 망해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월급을 주는 회사 자체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그 다음에 1990년 이후 일본의 경제 상황이 바로 이렇다고 합니다. 제가 온라인 마켓에서 엊그저께 옷이랑 신발 같은 것들을 1만 원대에 구입을 했어요. 백화점 브랜드예요. 굉장히 2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을 막 한 만 원, 할인율이 막 90% 이렇게 됩니다. 왜?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니까 그냥 만 원에라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니까 막 샀죠. 백화점 가지도 않는 전데 너무 싸니까 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가의 제품을 살 필요가 없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세일 하겠지, 안 팔리면. 그러고 있어요. 디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지면서 금리가 정상화된다면, 그러니까 금리가 저금리가 아니라 좀 올라가서 어느 정도의 이자가 나온다면 이것은 주식 투자에 적합한 경제 환경이다라고 합니다. 기업이 좀 잘 돌아가면 주식이 오르겠죠. 기업이 이익을 내야 주식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가들이 하락하고 이제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한 것도 많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 비관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출산율입니다. 인구가 없으면 GDP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실업률입니다.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 결혼이 늦어지고 이는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거죠. 그럼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출산율을 보면 정말 이 국가의 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걱정이 되긴 되죠. 저는 근데 셋을 낳았으니까 저는 그래서 애국한다라는 소리 듣는데 애국하려고 낳은 건 다 아닙니다. 근데 아이를 우리가 다 같이 많이 낳으면 경제에 좋아요, 진짜로. 가정 경제는 힘들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힘들지도 않아요. 이런 원리를 아신다면 아기 많이 낳으면 여러분 키울 만한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다 자기들 밥벌이 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혹시 하나 더 낳을까 고민하시는 분은 낳으세요. 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베가 구세주 같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베를 정말 싫어하잖아요. 실제로 일본은요, 대졸자들의 직장을 골라서 취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제 일본에 취직하러 간 사람이 있어요. 일본은 청년층 인구가 너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대요. 최근에는 자산 시장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주식이 2배로 뛰었고요. 도쿄 시내 집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자, 청년층이 이제 다 일을 하고 하니까 이제 돈이 돌기 시작했죠. 미국계 투자은행들이 만든 펀드가 일본의 가장 좋은 골프장을 몇백 개씩 사들이는 동안에 회원권을 사용하지도 않던 일본 부자들이 어머, 내 골프장 회원권 값이 이렇게 다시 오르는 게 보이네? 라는 걸 보면서 탐욕적으로 됐다고 해요.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 어떤 결과물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이는 곧 돈을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베라는 정치인이 나와서 아베노믹스를 하니까 아베노믹스가 뭐예요? 돈을 뿌린 거예요. 양적 완화를 한 거예요. 나랑 비슷하게 살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나도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 좀 해봐야겠네? 빚내가지고 먼저 해봐야겠네? 이자 거의 없어요. 0. 몇 프로 같은 대출이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자의 부담은 어쨌든 없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는 도쿄가 많이 올랐죠. 중심 지역 많이 올랐습니다. 유동성이 결국에는 거기에 어느 순간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융 결제 수단으로 이제 준비 통화가 우리 글로벌 통화가 달러죠. 달러를 찍어내는 준비 통화국의 무역 적자가 늘어나줘야지 원활하게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이 적자를 봐야 돈이 잘 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달러를 보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는 달러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달러를 미국이 가져가면 걔네가 무역 흑자가 되고 우리는 달러가 없으면 우리는 금융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고 전 세계가 달러를 보유하려고 해요. 당연히 미국은 달러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야, 니네랑 우리랑 무역을 하는데 네가 항상 이익을 보잖아. 네가 달러를 다 가지고 가잖아. 이러면서 야, 너 때문에 우리 손해보고 있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알면서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 니네 환율 조작하는 거 아니야? 니네 니네 물건 싸게 하려고 환율 조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중국한테도 막 계속 압박을 넣고 우리나라한테도 가끔 슬쩍 이렇게 말을 던지기도 하죠. 모든 국가는요, 너무 많이 이제 수입을 하면 결국 외환 위기를 겪게 되어 있지만 미국은 그럴 일이 없다고 합니다. 외환 보유고를 쌓을 필요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화폐를 찍어내면 됩니다. 달러가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때 얘네가 어떻게 했어요? 양적 완화, 돈을 찍어내는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네가 잘못하고 지네가 달러 찍고. 네, 그걸 보면서 미국은 망하지 않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되게 억울했어요. 우리나라는 IMF 때 그 개고생을 했는데 금 팔고 막 전 국민이 20% 이상의 대출 금리를 감당하면서 살았는데 걔네들은 돈을 딱 찍어내면 끝나더라고요. 근데 달러가 부족하면 아수라장이 됩니다. 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수습하는 과정에서 통화가 팽창되고요. 신용도 팽창되고 저금리가 이어집니다. 그럼 위기를 수습하고 경기 부양이 되기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거품이 된다고 해요. 위기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고 이제 통화를 막 늘립니다. 달러를 막 찍어내요. 자, 위기가 수습되고 경기가 회복됩니다. 자, 그 다음에가 부작용이 뭐가 생기냐면 팽창된 통화로 인한 자산 가격, 주식이나 집값이 급등하게 됩니다. 돈이 돌고 돌아서 우리의 주머니에 오면 그 돈으로 뭐 하냐면 집 사고 주식 사고 투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산시장의 거품과 경기가 화열됩니다. 옆집 사람이 돈 벌면 나도 돈 벌고 싶어서 뛰어듭니다. 누가 투자를 한 지 1년 만에 돈 벌었다. 누가 2년 만에 돈 벌었다. 이러면 자꾸 그 다음 사람 뛰어드는 거예요. 왜? 나도 벌기 위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실거주자, 그 다음에 주식 초보, 뭐 애기 엄마 이렇게 맨 마지막 사람들이 뛰어들었을 때가 거의 이제 꼭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산 가격의 거품이 붕괴가 됩니다. 금융이 부실화되고요. 정부는 다시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도 살려내고 대기업도 살려냅니다. 자, 이렇게 거품이 터지고 무너져서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되면 다시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를 팽창시킵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자꾸 심화가 된 것입니다. 급격한 경제 위기 때도요, 펀드가 가지고 있는 집은 경매로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이제 기관이 가지고 있는 집이란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개인들이 빚을 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생기면 자영업 등에서 부도난 개인들의 집이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집값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요. 정부에서 지금 경제 위기가 왔는데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도록 그냥 두나요, 안 두나요? 두지 않습니다. 둘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이제 죽자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금리를 최대한 낮추고요. 지금 뭐 기본 재난소득을 전 국민한테 뭐 지원을 하니 많이 하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출도 좀 많이 해주고 있고요. 자, 베이비 부모들은 은퇴하면요, 은퇴 이후에 소득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죠. 부동산에서는 임대료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채권에서는 이자를 많이 주는 고금리 채권, 주식에서는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 주식 등에 투자 자금이 몰려 있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과 주식은요, 자산 가격이 내려가도 뭐가 생겨요? 현금 흐름,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집값이 좀 떨어져도 월세가 들어오고, 주식이 좀 떨어져도 배당 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량한 부동산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절반 정도 리뷰를 해봤고요. 나머지 절반은 내일 영상에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신버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인플레이션의 시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